아프리카 아이들이 교실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기술이 도착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수십 년간 실패한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한국이 단 6개월 만에 93% 생존율이라는 불가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한국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전문가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 윌킨슨이에요. 저는 영국에서 왔고 3년 전 아프리카로 왔을 때만 해도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받은 멋진 학위도 있었고요. 그땐 제가 농업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 끔찍했던 3월 어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도 르완다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눈을 떴어요. 르완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초록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그런 곳이죠. 하지만 이곳엔 여전히 배고픔을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농민들이 더 많은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어요. 3년 동안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프랑스에서 씨앗을 가져오고 독일에서 농기계를 들여오고 영국산 비료도 써봤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작물은 계속 죽어나갔고 땅은 너무 뜨거웠고 비는 엉뚱한 시기에 쏟아졌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같은 방법을 반복했어요. 유럽식 농업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그냥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6시쯤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현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목소리부터 무척 떨려 있었어요. 윌킨슨 박사님, 지금 당장 학교로 와주셔야 해요.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저는 바로 지프차에 올라타고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붉은 흙길은 덜컹거렸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땐 지금도 눈물이 나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교실 바닥에 아이들이 수십 명 누워 있었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안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작은 해골처럼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서류엔 읽고 싶지 않았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아 상태라는 거였어요. 단백질도 부족했고 비타민도 턱없이 모자랐대요. 이미 3명은 숨졌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어떤 아이는 겨우 6살이었고 또 어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원래라면 뛰어놀고 웃고 있을 나이인데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 속이 너무 아팠어요. 제 멋진 학위, 그 모든 지식이 아무 쓸모 없었어요. 유럽에서 배워온 농업 방식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 아이들이 몸으로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과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앞으로 3개월 안에 이 지역에서 굶주릴 수 있는 인구가 무려 20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보고였어요. 200만 명이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회의 중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 내서 말했어요. 프랑스산 특수 옥수수가 있는데요. 혹시 한 번 더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르완다 농업부 장관님께서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윌킨슨 박사님, 그 옥수수 작년에도 심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습니다. 2번 다 실패했어요. 유럽 작물은 여기 기후에 맞지 않아요.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 자리에 숨고 싶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믿었던 유럽의 해법들은 이 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컴퓨터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별 의미 없는 업무용 메일이었어요. 그런데 스팸함에서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긴급 협력 제안 통일벼. 처음엔 바로 삭제하려고 했어요. 한국, 쌀,
한국이 아프리카 농업에 대해 뭘 안다고요? 저한테 한국은 그냥 휴대폰이랑 자동차 만드는 나라였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멈칫했어요. 너무 절박했을까요? 계속 실패하는 게 지겨웠던 걸까요? 결국 그 이메일을 클릭했어요. 내용은 아주 짧고 간단했어요. 극한 기후 생존율 90%. 평균 수확량 헥타르당 6톤 이상. 1975년 우리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엔 흑백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어요. 사진엔 한국 사람들과 르완다 사람들이 함께 줄을 서서 식량 원조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한국도 한때 배고팠던 나라였구나. 한국도 원조를 받았었구나. 지금 르완다처럼, 지금 이 아이들처럼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게 희망이었을까요?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뭔가 다른 걸 시도해봐야 할 때라는 걸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이번에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망설이기 전에 바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건 그땐 몰랐어요. 그 한 통의 메일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진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줄 줄은요. 그리고 결국 제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는 것도요. 한국에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이 순식간에 꼬여버렸어요. 해 뜨기도 전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었는데 다들 엄청 화가 나 계셨어요. 당장 자기들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요. 저는 큰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분들이 저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요. 한국에 연락했다고요? 제정신이에요? 우리나라 망신이에요. 유럽이 못한 걸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그 큰 의자 안에서 너무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제 프로젝트 예산도 이분들이 쥐고 있었고 원하면 저를 영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선 그냥 사과하고 한국 이야기는 접어버리고 싶었어요. 유럽식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훨씬 쉬울 테니까요. 비록 실패했어도 적어도 인정은 받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분들 말이 맞는 걸지도 몰라. 내가 너무 절박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교실 바닥에 누워있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가느다란 팔, 초점 없는 눈빛 이미 새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요. 그 순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목숨이 자존심보다 중요하잖아요.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런 분들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망신이어도 상관없어요. 한국이 유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좀 더 존중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저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선을 넘었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키갈리 공항에 서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 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국제 전문가들처럼 생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마 비싼 양복을 입고 서류와 이론이 가득한 서류 가방을 들고 뭔가 다 아는 듯한 태도를 가진 그런 분이겠지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었고 대신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분이 한 분 보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 양복은커녕 야외 작업복 바지에 등산화, 그리고 손은 흙에 찌든 듯 거칠고 단단해 보였어요. 흙을 직접 만지는 일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분은 작은 배낭 하나와 오래되고 낡은 노트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제가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는 조용히 웃으면서 다가오셨어요. 최진석입니다. 통일벼 가지고 왔어요. 아주 단순한 영어였지만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는 최대한 프로답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의심이 들었어요. 유럽의 전문가들도 실패한 마당에 과연 이분이 뭘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차갑게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그분의 대답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자격이나 경력을 자랑하기는커녕 그냥 솔직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실패해도 같이 배우면 되잖아요. 그날 저녁, 최 박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농업 전문가와도 달랐어요. 호텔로 가거나 회의실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논밭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셨어요. 해가 거의 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햇빛 있을 때 흙 상태를 봐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밭에 도착했는데 저는 그분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간단히 메모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신발이랑 양말을 벗으시더니 맨발로 붉은 아프리카 땅 위를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리고는 흙을 손에 쥐어 코에 대어 냄새를 맡으시고 심지어는 흙을 조금 입에 넣고 맛까지 보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넋 놓고 봤어요. 3년 동안 유럽 전문가들과 일하면서 흙을 맨손으로 만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다들 장갑 끼고 부츠 신고 흙과는 거리를 두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분은 손을 흙으로 더럽히고 땅을 맛보며 진짜 농사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철분이 많네요. 그분은 저에게라기보단 스스로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pH는 낮지만 통일벼는 이런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낡은 노트를 꺼내시더니 배수 구조랑 심는 일정 같은 걸 정성스레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글씨도 참 정갈했어요. 그 순간 몇 달 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어요. 이분은 제 유럽 전문가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걸 알고 계셨어요. 진짜 농업은 회의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농업은 흙 위에서 맨손으로 땅을 만지면서 장화에 진흙 묻히며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최 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커리어 내내 책상 뒤에서만 농업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손은 흙에 더러워져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진짜 농업을 제대로 배워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랑 최 박사님은 통일벼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농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현지 농부분들이 저희 일을 지켜보러 나오셨어요. 다들 팔짱을 낀 채 논 주변에 서 계셨는데 그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유럽 작물로 계속 실패하는 걸 보셨으니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한국 쌀이라고 뭐가 다르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현지어로 서로 귓속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짐작은 갔어요. 고집 센 영국 여자랑 조용한 한국 남자. 또 이상한 거 시도하네. 이번에도 결국 실패하겠지. 그런 생각이셨겠죠. 근데 최 박사님은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저한테 씨앗 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손놀림은 부드럽지만 자신감이 느껴졌고 정말 수천 번은 해보신 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자칼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영양실조 때문에 훨씬 더 어려 보였어요. 팔다리는 너무 가늘고 배는 부풀어 있었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교실 바닥에 누워있던 그 아이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손엔 짧은 연필이랑 달아빠진 작은 노트도 들고 있었고요. 마치 최 박사님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접어도 돼요? 자카리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최 박사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말없이 자카리를 들어 올리시고는 논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먼저 박사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배워보자.
천천히 발음을 가르쳐 주시고 자카리는 그걸 따라하면서 자기 노트에 열심히 적어 내려갔어요. 씹는 일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자카리의 마음속엔 벌써부터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붉은 아프리카 땅 위로 작은 초록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작물들은 계속 실패했던 그 논에서 한국 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농부분들 얼굴도 달라졌어요. 처음에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보였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희망의 시작 같았어요. 그런데 자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훨씬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비가 시작됐는데 마치 화가 난 거인이라도 되는 듯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졌어요. 무려 3일 밤낮을 그렇게 쏟아졌고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북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논은 호수가 됐고 길은 진흙강으로 변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속이 미어졌어요. 모든 게 다 쓸려나갈 것 같았거든요. 벼는 다 잠겨버릴 거고 유럽 작물처럼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가 멈춘 다음 날 최 박사님이 절 논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장화를 신고 계셨고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통일벼는 뿌리가 깊어요. 박사님이 진흙 위를 걸으며 설명하셨어요. 가뭄에도 물을 찾아가고 홍수에도 살아남아요. 생존율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작년에 심었던 프랑스산 옥수수는 폭우 이후 생존율이 겨우 25%였는데 통일벼는 무려 93%였어요. 대부분이 멀쩡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어요.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올랐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마치 오븐 안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젠 정말 끝이겠구나 싶었어요. 이런 날씨에서 살아남을 작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또 한 번 통일벼가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다른 작물들은 시들고 죽어가는데 저희 벼는 여전히 초록빛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잎이 두꺼워요. 박사님이 벼 잎을 살짝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아서 갈증에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다 겪었겠지 싶었는데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었어요. 메뚜기 떼였어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광경을 처음 봤어요. 하늘이 새까매질 정도로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마치 거대한 어둠의 구름처럼 모든 걸 삼켜버렸어요. 옥수수밭, 채소밭, 과수원 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떼가 저희 벼 논에도 내려앉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강한 작물이라도 저런 메뚜기 떼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떠난 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논 대부분이 여전히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는 고작 15% 정도였어요. 이 유전 구조를 메뚜기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박사님도 깜짝 놀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다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사방이 파괴된 그 땅 한가운데서 초록 벼에 둘러싸여 서 있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농업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희망이 현실이 된 이야기였어요. 한 나라가 과거에 받았던 따뜻함을 기억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이야기였어요. 그때 자카리가 벼 사이를 가르며 제 쪽으로 뛰어왔어요. 노트엔 하루하루 연습한 한글이 가득 적혀 있었고 얼굴도 예전보다 통통해졌어요. 마을에 먹을 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아이들 얼굴도 변하고 있었어요. 엘리자 박사님, 자카리가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했어요. 저 한국어 더 배우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 제 동료는 최 박사님이나 벼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아이, 다시 믿기 시작한 농부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넘어서 있는 무언가였어요. 그건 따뜻함을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자연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교훈은 농사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진심으로 서로 돕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를 알려준 거였어요. 바다를 건너고 문화를 넘어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마침내 수학의 날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과연 의미 있었는지를 보여줄 순간이었죠.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옆 사람한테까지 다 들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전부가 논으로 모였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 어린 아기를 안고 온 엄마들, 젊은 아버지들, 그리고 수십 명의 아이들까지 다들 지켜보러 나온 거예요. 심지어 예전엔 저한테 화만 내던 정부 관계자들까지 와 있었어요. 그분들 표정엔 궁금함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고요. 저랑 최 박사님은 같이 황금빛 논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벼는 키가 크고 알이 꽉 차 있었어요. 아침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무서웠어요. 혹시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혹시 벼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때 최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셔서 첫 벼 한 줌을 베어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어올리셨어요. 알갱이들은 통통하고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박사님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헥타르당 6톤 넘었어요. 박사님이 발표하셨어요. 약속했던 대로예요. 그 순간 논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서 우셨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굶주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먹을 게 가득한 논을 뛰어다니며 웃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자카리가 벼를 한 움큼 안고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아이가 이제는 몰라보게 튼튼해졌더라고요. 엘리자, 박사님, 자카리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로 된 거예요? 저는 논 가득 찬 황금빛 벼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건강하게 자란 자카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정말 현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진짜 같은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기적은 기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한때 도움이 필요했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그걸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6달 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식량 정상회의에서 수백 명의 주요 인사들 앞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던 오만한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저는 시혜와 진짜 우정의 차이를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께 하나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침착하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기적은 서구의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친절을 기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모두 앉아 조용히 듣는 가운데 최 박사님이 맨발로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셨던 이야기, 유럽 작물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통일벼가 살아남았던 이야기, 감사합니다를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 자카리의 이야기, 그리고 두 나라가 나란히 줄을 서서 식량을 받던 흑백 사진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기적은 벼가 아니었어요. 기적은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었어요.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객석을 바라보니 거기엔 최 박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엔 자카리가 있었어요. 자카리는 한국에 초청돼서 방문도 했고 지금은 농업과학자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의 꿈은 더 이상 꿈만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제 발표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오랫동안 박수를 쳐주셨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선물은 자카리가 지은 그 자랑스러운 미소였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수학량이나 과학적 성과가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걸요. 우리가 심었던 씨앗은 이제 아프리카 땅속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수학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